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재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다인 캐스터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졌는데 우선 지난 주말 유세 현장부터 모습을 좀 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f Biden wins, you're going to have a stock market collapse, the likes of which you've never had. He says he paid an income tax of $750. He knew how to game the system. Well, guess what, Mr. President? I'm coming for you. 네, 지금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좀 보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의 개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투표가 완료가 되면서 개표가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투표 득표율을 따지자면 바이든 후보가 현재 49.7%, 트럼프 대통령은 49.3%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과 상관없이 선거인단을 몇 명을 가져가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인단 11명을 확보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지역주에서는 좀 뒤치락 엎치락하는 경우도 보이는데요. 현재 경합주 중 한 곳이죠.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버지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서는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인단으로 따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대선의 시스템 자체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율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개표 상황 계속 체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분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CNN 출구 조사를 한 걸 좀 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이게 초기 출구 조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그 트럼프의 유리한 정책들이 좀 더 투표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경제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 그게 그 출구조사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최소한도 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도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너무나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뒤집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박빙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빙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바이든 후보의 지금 승기가 있지 돈을 않을까. 영 내게 해야 된다면은 바이든 쪽에 내겠지만은 차라리 돈을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누구의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예. 사실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그 역대 가장 엔티가 많은 현직 대통령과 가장 존재감 없는 후보 간의 그 경쟁이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 반트럼프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예. 그런 상황의 그 선거라서 매우 독특한 선거라는 게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이고요. 결국 보면 사실 미국도 2000년 이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사실은 공화당이 이길 때도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투표에서 이겼는데 이게 선거인단 수에서 이겨가지고 많아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다였거든요. 예. 다 그랬었던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길 때는 그냥 이긴 거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로 보면 민주당 쪽이 유리한 선거였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 선거 자체가 미국 대선은 오늘이 아니죠. 23일이죠. 저희 네네. 진정한 의미로. 그러니까 선거 인단이 투표하는 게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뽑는 날이니까 그건 23일이고 오늘은 이제 국민들이 선거 인단을 뽑는 투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어떤 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상황의 추세로 보면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아주 많이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트럼프가 얼마나 쫓아내서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 그게 추격기 여세는 있었지만 네. 시간이 짧았지 않나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바이든 쪽에 하라면 배팅은 바이든 쪽에 할 생각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방송을 위해서는 이제 트럼프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건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바이든이 경향과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도에는 샤이 트럼프의 네. 표심이 만만치 않았습니까? 숨은 표죠. 예, 그 이번에는 샤이 바이든 그리고 또 히든 바이든이라고 네. 하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4년 동안 한 걸 지켜보니 공화당 주류의 적자는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 당원들 특히 백인 뭐 중년, 노년 이상의 중산층 이상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된 샤이 트럼프, 샤이 바이든, 시든 바이든 그 표들이 표심을 만약에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면 예. 이번에는 이제 또 바이든이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번에 보면은 사실 이 부동층이 확 줄었거든요. 2016년에 한 13, 4% 되던 부동층이 6% 정도로 확 떨어져 있어요. 그인들이 이번에 선거 진영 투표가 아주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여론조사는 명확하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여론조사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조심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2016년에 워낙 낭패를 당해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언론들이 좀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열심히 횟수도 느리고 보정치도 많이 넣고 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샤이 트럼프, 히든 바이든 이야기 나오는 걸 네네.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명분이 약하거든요. 트럼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가 이렇게 민주 시민으로서 문명인으로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본인한테 이익이 돼서 지지는 하지만 막 자랑스럽게 지지하기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라 그러는 것 같고 바이든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심정을 뜨겁게 만들 정도로 연설하지도 않고 그 공약도 그렇고 드라이하죠, 그렇거든요. 사실 예, 좀. 네. 바이든은 그러다 보니까는 히든한 투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변수다. 이게 사실 이 후보 두 사람이 갖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요. 2016년에는 우리가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트럼프 쪽으로 이동하는 그게 하루 전에 잡혔어요. 예. 하루 전에 잡혔는데 지금 어저께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트럼프 쪽이 약간씩 좀 유리해지고는 있지만은 네네. 그렇게 강력히 바뀐다는 그런 조심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에 비해서 사전 투표 그리고 또 우편 투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마다 이걸 셀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어떤 주는 지금 벌써 세기 시작해서 거의 다 끝났고 어떤 주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서부터야 셀 수가 있고 어떤 주에서는 오늘 저녁서부터만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 우편 투표한 사람들 보면은 당에 따라서 굉장히 그 추세가 다르거든요. 고르지가 않고 그냥 어떤 당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뭐 주마다 그 당은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개표가 다 상당히 지난 다음에 또 완전히 어떤 주에서는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전 투표 얘기도 하고 지금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샤이 트럼프, 히든 바이든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앞서 오전에 공화당에 있는 버몬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에게 투표를 찍었다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바이든이 결국 이 버몬트주에서 승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변화들 어떤 부동층과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또 이 투표에 작용을 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다인 캐스터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계속 미국 대선 이슈들을 보도를 해주고 전달을 해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 어느 쪽에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누군가가
승리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 단정을 짓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요. 사실 여론조사만 보면 바이든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나오는 외신들을 보면 살짝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살펴보면 그 지지자들이 아주 똘똘 뭉쳤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이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표가 많다고 해요. 반면에 그의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냥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 이런 느낌의 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지아주에서 백인인데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 5명 중에 4명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에게 지금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패를 예측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바이든 쪽에 조금 더 소폭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점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대선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히 올해 이 2020년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사전투표 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억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연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중 어느 쪽에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장님? 예, 1억 명 정도 같으면은 지금 대체로 2020년에 투표할 그 국민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유권자 수는 한 2억 4천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할 것 같은데 그래도 1억 명이 이미 벌써 했다 그러면 거의 뭐 3분의 2가 그렇죠. 투표를 한 거죠. 70%에 가깝게 지금 투표를 하게 된 예.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 우편 투표한 것이 한 6천만 명, 6,300만 명 정도 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사전 현장 투표를 네네. 했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한 6천만 명 정도가 대체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려 있었죠. 트럼프는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현장에서 투표하라. 이게 매일 투표하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해질 수 있다라고 계속 했던 상황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했다.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고 투표 그 국민들의 성향들이 공개되어 있는 주 한 20개 주만 조사한 거로 보면 예. 한 40% 정도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이고 한 30% 정도는 공화당 자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반밖에 안 되는 숫자라서 그게 아직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많은 것 자체가 이 선거에 그 민주당에게 단순하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아주 복잡하게 지금 상황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전투표가 뭐 후보의 대통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2주 전까지는 민주당 그 바이든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세로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CNN 보도를 보니까 사전 투표가 1억 273만 7,522표로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그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편 투표가 한 6천, 예. 그리고 이제 현장 투표가 4천인데 사전투표. 경향성 보면 우편 투표는 민주당원들이 좀 많이 했고 현장 투표는 공화당원들이 가서 많이 한 추세. 2주 전까지는 사전 투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또 공화당원들이 나서서 또 사전 현장 투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여기서 또 미지수가 하나 던져져 있는 게 미국 우체국이에요. 지금 지난 주말서부터 우체국에서 그 표를 배달하는 그 퍼센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연방 판사가 그걸 좀 어떻게 좀 조사를 하고 좀 빨리 좀 신속하게 좀 배달을 하도록 좀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우정국장이 이걸 거부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좀 골치 아픈 게 하나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초기에 이 우정국장을 바꿨습니다. 신임시켰어요. 네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우정국장이 되면서 그 우체국을 개혁시키겠다고 하는 빌미에서 오히려 우편을 좀 느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런 사전 투표가 높게 예상되는데 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돼 가지고선 의회가 공화당하고 민주당 다 의회가 그런 개혁 같은 걸 일단은 멈추고 최소한도 재선 대통령 선거 다음까지는 미뤄라. 그리고 신속하게 표를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오히려 또 우체국에 예산을 줬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급할 때 그리고 또 이 표가 그 가야 되는 그 거리도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냥 주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표들의 어떤 배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좀 걱정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편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 원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1억 명 정도 되는 사전투표인들 중에 한 6,500만 정도, 6천만에서 6,500만 명 정도가 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바로 직전의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가 한 1,350만 표 정도 됐으니까 뭐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이 유효표로 인정하는 기준이 주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일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워싱턴 D.C. 같고 이거 20일 후까지 돼 있고 가장 닦인 거 이제 텍사스 같은 주가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일까지만 오는 것만 그 인정하는 그 주가 한 20개 주가 되고 나머지 소인이 찍혀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6일이나 9일이나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경합주가 12일까지는 계속 그렇네요. 있거든요. 6일 뭐 펜실베니아도 있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저때까지 얼마나 많은 투표들이 도착할지, 그 전에 얼마나 잘 도착할지. 앞서 저 교수님 말씀해 주니까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도 1,300만 표 중에서 7만 3천 표 정도는 도착을 늦었거든요. 제대로 도착을 해가지고 그거는 무효 처리돼 버렸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보게 되면 올해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우편 투표 양은 5배로 늘어났고 시스템 더 느려지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7만 3천 표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늦게 늦게 올수 도착할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대단히 지금 큰 변수가 궁금하네요. 되는 네.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합주가에서 들어오는 표가 얼마나 제 시간에 도착할지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얼마나 또 나중에 사표가 나올지 네네. 등등에서 굉장히 그거는 몇 프로 지금 그 1% 안팎으로 지금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좀 복잡하게 상황이 얽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전체 이제 유권자라고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한 1억 5천만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우편 투표가 6천만이 넘기 때문에 사실 우편 투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선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우편 투표가 누구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그 펜실베니아 쪽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 소송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편 투표는 저희가 이번 보도를 쭉 봤을 때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 도착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전 투표에서 현장 투표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직접 투표한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네네. 선거인단 이제 조금은 높게 나오는 그게 밝혀지면은 승리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거. 조기 선언하겠다 예, 그 그랬죠.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매체에 또 보도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민주당이나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선거를 결과를 도둑맞은 셈이 되고 또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바이든 후보 쪽에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소송전과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될 거고. 근데 지금 대체로 예상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가 사기이다, 가짜다라고 하고 이제 선고 소송까지 가서 이제 좀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겠다, 뭐 대선 결과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의 조금 아주 이상한 좀 선거 제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건데 미국 정치 드라마들 보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의 공표, 승복을 지연시키는 지루한 방법으로 가는 정치 드라마들이 마치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몇 년 전부터 좀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좀 미국 내에서 좀 자주 섞인 목소리가 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게 네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우리식의 대통령 중심제를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해서 다른 나라들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의 그 선거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 얘기들을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혼란상을 한번 겪고 나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우편 투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비난하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오랫동안 그 우편은 믿지 말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은 투표를 좀 늦췄고 민주당은 코로나 독감이 위험하니까 빨리 사전 투표를 해라, 우편 투표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전 투표에서 좀 오래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통계들 보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예. 그런데 그 통계가 가면서 공화당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은 그냥 현지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코로나 독감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공화당이 더 우편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일단 먼저 보낸 표들은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낸 표들이 지금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면은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항의를 너무 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러 개의 주에서 50개 주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격전지라고 예상되는 지역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선벨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금 플로리다 주의 개표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다인 캐스터 지금 플로리다 상황을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11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인단에서는 앞서고 있는데요. 전국 지지율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49%대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경합주 위주로 살펴보면요. 플로리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이 50%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49%로 나오면서 예. 현재까지 누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인단 29명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주 중에 뉴욕주와 함께 3위, 공동 3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어떻게 또 누가 가져가느냐도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 대선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투표율로만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건 아니고 각 주에 선거를 해서 각 주별로 이제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이 선거인단을 독식을 하는 이 독특한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전체 투표율은 이겼는데 결국 선거는 지는 이런 아주 독특한 상황들이 역대 대선에서 한 5번 정도 나왔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당선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당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2000년 이후에 보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약간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길 때는 저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 때는 저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이길 때는 늘 저 문제가 벌거져 나왔던 거죠. 트럼프 때도 그랬고 아들 부시 때도 엘고 부통령이 2000년 때도 예. 사실은 더 많았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그거 재검토 안 하는 거로 해서 제가 손을 들어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국민들은 2000년 이후에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저 지지도가 조금 높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제 아닙니까? 연방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각 주별로 나름대로 이제 그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교 국방권만 빼놓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는 한 주는 내가 행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서 가지고 있는 표는 2개 주 빼놓고는 다 이제 선거인단을 몰아서 주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네.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늘 편차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저기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수만큼만 얻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그것을 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번에 유사 기간대도 보면 플로리다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아주 격전지 딱 자기 본인이
따야 할 필요한 곳에 곳만.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유세를 현장에 가서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 전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지금 모금액도 뭐 훨씬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핀포인트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면 지난번 대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뭐 확률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만약 승리를 한다면 예. 지난번 대선에 다시 재연이 될 겁니다. 그렇네요. 전국 투표에서는 지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이겨서 결국은 대통령을 차지하는. 그렇죠. 플로리다를 만약에 이제 승리한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한 곳을 먹으면은 이제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서 이제 그렇죠. 되는 일단 상황. 29명 가져오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임비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격전지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면서 또 넓게 돌아다니고 하는 건데 플로리다로 주소지까지 옮겼습니다. 네. 그 마라라고 리조트로 주소지까지 그러니까요. 옮기고 아주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플로리다 현지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민주당 대 공화당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대 사회주의의 싸움으로 아, 미국 대 사회주의요? 예, 그렇게 표를 걸어놓은 게 플로리다 전역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의 표심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 그 유리한 그 공화당이 좀 유리한 면을 따진다면은 미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이 선거인단이 어떻게 할당되느냐 하면은 미국의 하원은 그 인구 비례에서 인원이 선정되고 그 다음에 상원은 무조건 두 주 중에 한 주에 두 명씩 이제 지명되는데 예. 이 선거인단 숫자가 그 상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하고 더한 숫자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주에서는 상당히 그 선거 인원 숫자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없는 주들은 다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초기에는 이 공화당이 지금 앞선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주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공화당이 선거인단 숫자가 좀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사람들은 많은 주에 지금 민주당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그 비교적 박빙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아마 좀 상당히 늦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무게 중심은 뒤쪽에 좀 실려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개표 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뭐 우리 보도도 그렇고 외신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외신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정자인 티캐스터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지금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 여전하네요. 같아요. 네, 일단 전국 여론 지지도에서 높고 그리고 최근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보통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그런 판세가 보였어야지 이번에도 이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국 지지율로 봐서는 꽤 큰 격차가 이어지고 있었고 네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던 게 예. CNBC에서 한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가 3개 주 중에서 1개만 트럼프가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3개 주가 바로 플로리다, 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렇게 3개 주 중에서 한 군데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주들을 살펴보니까요. 예. 일단 플로리다는 바이든이 소폭, 아주 소폭 근데 우세한 사실 걸로. 거의 박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의 거의 박빙이지만 차이네요. 아직은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가 있고요. 예.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62.9%대 37.1%여서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오하이오, 반면에 오하이오는 바이든 후보가 6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좀 이 3개 주 가운데서도 트럼프랑 바이든 후보 이렇게 조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보도가 현실화 된다면 지금 이 3개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간다고 하면 뭐 죄송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3개 중에 한 곳이라도 이기면 바이든이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3개 주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리한 불리하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현재 상황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은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오고 그게 우리 경제와 산업, 문화 모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후보가 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 대북 관련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 동맹 같은 현안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차이를 좀 보이는 발언도 했고 정책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의 그 한미 동맹 관계를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미국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90도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든 바이든이 되게 되면 우리가 환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 환경 변화가 어떤 거냐 제가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이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걸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미 이 한미 동맹을 다 계산을 하던 게 생겼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바이든은 이미 민주당 정당 정책에서도 한국을 이렇게 갈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비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가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관련되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그렇게 아주 턱없이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세게 지금 그걸 붙여놨기, 액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줄인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애게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분담금의 정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핵 문제죠. 핵 문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기에 의존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심각한 갈등은 없었습니다만 북한 나름대로는 계속 핵 전력을 강화시킨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워낙 돌발적으로 또 정상회담을 하거나 저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인종 갈등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갈등까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뭘 해서 역사적인 유산을 남길 만한 이벤트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라도 물고 가서 나는 저거라도 했다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저는 워싱턴이나 평양에서 할 겁니다. 제3국이나 어정쩡한 데는 안 할 겁니다. 세게 밀어붙여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홈이든 어웨이든 정하겠네요, 확실히.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그만 말씀드릴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진폭이 큰 남북 관계 비핵화가 북한 핵 문제가 될 거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과연 이렇게 시간을 만약 분명히 김정은은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실무 협상을 안 받아들이고 시간을 끌면서 핵 능력을 계속 키우면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런 것을 그럴 때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은 어떤 선에서 북한하고의 타협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비핵화로 갈 것이냐, 핵 관리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핵 관리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정당의 정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돌발적인 미국과 북한 간의 이벤트는 없다 할지라도 향후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비핵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누가 되든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죠.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TV 토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비난을 했었던 경력이 있고 바로 마지막 토론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기였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있었다면 2기가 넘어간다면
그렇게 뭘 보여줘야 되는 원동력이 생길까라는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이 90년대 이후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나왔을 때 이후로 놓고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보통 보면 1기, 2기 때 두 번 집권할 때 1기 때는 약간 좀 강경하게 가다가 2기 때 좀 대화 기조로 넘어간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도 94년도에 서울 불바다 발언 나오고 그때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2기 때는 이제 페리 프로세스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기도 하고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 국면이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부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1기 때는 뭐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다가 2기 때는 이제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먼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권유할 정도로 대화 모드로 돌아가긴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기 때는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이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학습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 2기 때 그래서 그 이상의 무엇을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비확산, 비핵화 전략에서 다뤘을 때 반드시 이렇게 정상회담 통해서 속도감 있게 풀어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반드시 유리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문이 좀 있고요. 말끔하게 안 풀릴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해봤자 정치적 흥정으로 또 원하는 방향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그 북미 간 둘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만 비핵화라고 합의하는 그런 이상한 합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 출범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오바마 3기,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이제 전략적 인내 기조로 8년을 갔습니다.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부통령을 했으니까 그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느냐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전략적 인내로 갔을 땐 우리가 바라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속도감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가 되도록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이제 클린턴 3기가 그 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뀐 환경은 북한의 핵 문제예요. 핵과 미사일 능력이 북한이 그때는 고도화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근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더 우리는 어려운 숙제를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를 다룬다는 게 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판단이 좀 드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 미국의 경제 노선일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도 굉장히 안 좋고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 미국의 경제 노선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노선을 보면은 공화당이 이번에는 경제 플랫폼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그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공화당이 경선 대회에서 그걸 보통 때는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고 그냥 2016년을 따라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지금 그렇게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세금을 아마 내릴 거다. 감세할 거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거다. 그 정도밖에는 지금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인프라 계획 같은 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인프라 계획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계속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요건 좀 미국 내부적인 문제지만 또 의료보험도 경제에 많이 관련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아주 멋있는 계획을 내겠다, 뭐 한 달 후에 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지만은 낸 게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면은 오직 확실한 거는 세금을 내릴 준비를 좀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부양책을 늘릴 거냐?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부양책을 아주 크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원 그 공화당 의원들은 1조 달러 이상을 쓰기는 싫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원에서는요? 그래가지고선 뭐 트럼프가 아마 재선된다면은 뭐 잘 설득시킬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좀 아직까지는 신뢰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확실히 뭐 부양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인프라 계획도 그 철저히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지금 다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비교할 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다른 거는 다 떠나도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서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여기도 누가 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미국 대선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단 캐스터, 지금 뭐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개표지 되는 지역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도 이제 개표가 시작되기 네.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이 지역에서 58.3% 지지율, 트럼프가 40%대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일단은 파란색으로 물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전하군요. 두 후보 모두 49%대를 얻고 초박빙이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혹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예.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선거인단 쪽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외신 보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네. 일단 바이든 후보가 버몬트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서 3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데 예. 그 이외에도 추가가 되면서 30명으로 지금 CNN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CNN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련해서는 26명을 확보한 것으로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NBC 결과는 조금 더 다른데요.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41명을 일단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8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마 미중 갈등 얘기일 겁니다. 미중 갈등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 경제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과 파급 효과를 줬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또 미중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지 아니면 문제를 또 심화시킬지 이런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일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미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그 태도를 보니까 예. 70%가 비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가 70%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네요. 참고로 북한은 81%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미국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그 국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열기는 어려운 그 정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중국을 공격해 왔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본인의 그 관세나 국가안보법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계속 그 세율도 관세도 올려가면서 그 뭐 물러나지 않는 그런 쪽에 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네. 대체로 그 미국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계속했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합해서 함께 명분 있게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라는 이야기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우리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안보 문제, 경제 이익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명분 있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를 두고 이제 압박을 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보다 폼나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폼나게 다 같이 바이든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다음 이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선택을 더 크게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더 명확하게 지금까지는 그냥 말만 해놨던 예. 경제 공동체 구상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이것들 이제 아주 이제 제도화 시켜내려고 할 가능성이 행동으로 높고 옮긴다는 그렇죠. 거네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중국을 이제 포위하자라고 했으니까는 동맹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네요. 계속 끊임없이 물을 거니까 어쨌든 다음에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해야만 하는 압박이 대단히 더 커지는 그런 국면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입장이고 어느 한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차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손을 자꾸 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물어본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제 점점 불편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좀 사안별로 미중 사이에서 예. 좀 버티고 양쪽 다 이제 좀 설득해가면서 좀 버티고 그게 현명한 있었는데 방법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사안별로 버티던 이제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간의 이제 심패권 갈등이 본격화되면은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사이에 우리는 결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불편하고 힘든 진실의 순간이 좀 올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굉장히 센데 실제 행동을 보면은 끝에는 뭐 그냥 흐지부지는 게 소극적인 있었습니다. 듯한 느낌이죠. 예, 미중 무역 이행되는 갈등에 경우가 별로 있어서도 많죠. 굉장히 말을 세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합의를 뭐 슬그머니 좀 하고 그리고 뭐 관세도 조금 낮추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쇼맨십이라는 경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일 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은 좀 부드럽고 젠틀해 보이는데 실제 행동은 더 과격한. 빠르고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예측 가능한 외교를 하고 동맹 외교, 다자 외교 예. 강화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같이 중국 때리기에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동맹 외교, 다자 외교 강화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또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바이든 후보 역시 2013년도 부통령 당시 방한을 했을 때 미국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즐거웠던 나라는 없었다.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세네요, 얘기를 발언이. 남기고 갔어요. 그거를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이제 그랬던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좀 불편한 장면들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좀 견해가 다른데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그 대중 정책을 본다면은 이론은 소위 패권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패권주의자들의 말을 대부분 따르지만은 그렇지만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또 싹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냥 뭐 오히려 저 중국을 옹호해 줄 때까지 있었죠. 뭐 ZTE나 아니면은 이번에 저 그 1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뭐 지금 충분히 수입품을 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옹호해 주는 면도 보였는데요. 예. 지금 그 바이든 후보도 지금 그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바이든 쪽에 있는 그 외교 관계자들은 다 원칙주의인 것 같아요. 패권주의는 무조건 중국을 억세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원칙주의자들은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의 뭐 인권 원칙이든지 경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명분이 어떤 면에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오히려 타협하는 거는 바이든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이 된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사이에서 좀 어떻게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 대선된다면은 그렇게 사이에 있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와 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뭐 경제, 문화, 사회, 또 정치, 또 외교까지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SBS, CNBC도 계속해서 소식과 또 전달해드리고 또 향후의 분석까지도 함께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이인배 원장, 정대진 교수 그리고 정다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